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떨어지는데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 물론 스펙이 좋으면 좋겠지만 스펙이 좋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필기를 넘으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잡 그리고 호감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권 추리니들을 위한 금융권 취업 튜토리얼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이제 금융권 쪽 채용은 그나마 조금 살아있습니다. 사실 제가 은행권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은행권 합격생들이 있는 이유는 자, 이 서비스 마인드랑 은행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을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나는 조금 이런 서비스 마인드, 사람을 만나고 응대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물론 은행이 약간 편견이 있기는 해요. 자, 첫 번째는 은행권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금융,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금융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영업점이 조금씩 주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젊은 층들은 굳이 은행을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은행 잘 안 가지 않으세요? 저도 간지 꽤 됐는데. 그렇지만 영업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원은 조금 더 전문화 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망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연히 괜찮고, 그러나 그만큼 영업점의 필요성이 조금 달라지겠죠. 영업점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서비스라던가 좀 더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특징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들은 최근에는 블라인드, NH농협은행이라던가 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블라인드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은행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스펙 파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가 있고요. 되게 막 갇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원 업무 자체가 하루 종일 고객을 응대를 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 업무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 파티의 경우에 대면 업무가 안 맞으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사실 전공 무관이라고 하죠.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예체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자들 있잖아요. 예체능, 뭐 전문학사도 많고요. 그리고 막 체육, 뭐 미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스펙 파티다라는 걸 왜 오해를 하시냐면 그런 독금사 이런 카페에 막 누가 올리는 거죠. 저는 뭐 어디 학교에 뭐 학점 몇 점에 이런 뭐 전공에 이런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떨어지는데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솔직히 그런 글 올리는 경우는 어떤 직군이든 다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금융권은 스펙 중심으로 가는 곳은 따로 있죠. 약간 그 위에 뭐 출입은행, 뭐 산업은행, 한국은행 이런 쪽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스펙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이런 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시중은행들이라던가 뭐 지역은행이라던가 뭐 NH농협은행, IBK 같은 경우는 좀 더 영업력이라던가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펙 파티랑은 오히려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스펙이 좋으면 좋겠지만 스펙이 좋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필기를 넘으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요. 최소로 조금 갖추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중은행에서도 가산점을 줄 만큼 봉사는 좋아하기 때문에 봉사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봉사활동이 없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쌓아주시면 좋습니다. 스펙 파티는 아니지만 필기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마인드 플러스 전문성인데 전문성의 최소 기준이 필기거든요. 자, 그럼 필기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필기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요. 자, 1단계, 뭐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3단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단계는요, 여러분들께서 테셋이나 메테, 매경 테스트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셋은 실제로 한국경제에서 주관하는 기본적인 이걸 통과하면 경제신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준의 시험이고요. 매경 테스트는 매일경제에서 진행하는 신문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이거를 꼭 따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막 꼭 따야 될 거는 아닌 게, 왜냐면 이게 약간 토익 스피킹 레벨 5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그런데 경제라는 부분, 경제, 금융, 경영이라는 경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가시면서 쌓아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경제 1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EBS 고등학교 경제 공부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AFPK라는 자격을 취득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 이제 재무 관리, 그리고 재무 설계, 뭐 부동산, 투자, 상속, 은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건데, 이게 사실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체에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이 부분이 은행권에서 조금 좋아하는, 그나마 조금 인정을 해주는 자격입니다. 왜냐면 요거 이후에 따야 되는 게 이제 CFP 같은 경우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CFP를 많이 따요. 그리고 은행원이 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재무 설계 전문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합하는 자격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테셋이나 메테 같은 경우를 하고 나서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특히 이제 NH나 IBK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교과목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경제 관련된 과목을 들은 게 없다라고 하셔서 되게 난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AFPK를 이수를 하시면 교과목으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과목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NCS를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은행들은 필기가 NCS랑 이제 금융 필기 이렇게 나뉘거든요. 경제, 금융, 필기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 시험 뭐 반, 요거 시험 반 해서 실제로 필기에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NC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번에 빡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 금융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주셔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시면 경제신문도 조금 더 트이고요. 그리고 경제신문 읽으면서 어떤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NCS, 의사소통 같은 거 푸실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 밖에 조금 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IBK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수 인턴. 사실 연봉은 시중은행이 좀 더 높아요. 5천 넘으니까. 좋죠. 나는 이쪽 관련된 경험이 없어. 이렇게 막 작아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행 분류로 넘어왔는데,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선호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제가 따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IBK랑 NH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갖추고 있어요. 공익. 그래서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은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난번에는 필기에 이제 회계나 재무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플러스 이제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점프업 왜 있냐? IBK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수 인턴. IBK 청년 인턴을 통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면은 뭐 10월, 11월 뭐 이때쯤 뽑겠죠. 그러면 이때 실제로 뭐 지난번에도 300명 정도 뽑았는데 이 중에서 한 20-30%를 평가에 의해서 우수 인턴으로 채용을 합니다. 우수 인턴이 되면 필기 전형에서 가산점 10점을 줘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지난번에 서울이 61점인가 62점이었거든요. 필기 커트라인이 10점이나 주면은 진짜 거저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 인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더 자신감이 붙겠죠. 그리고 여기 좋은 건 말해 뭐예요. 진짜 최고예요. NH농협은행도 진짜 최고입니다. 이번엔 아마 5급이 채용이 될 텐데 5급, 6급 채용 관련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필기는 둘 다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미친 듯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력하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융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할수록 쌓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 붙이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곳은 공공성, 공익을 추구를 하고 있고, NH는 또 농협 쪽이니까 이제 농민들을 위한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상생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봉사활동 필수. 그리고 실제로 자소서에 그런 내용을 많이 녹여주시는 것도 좋고요. 서비스 마인드, 겸손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조금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학력, 전공 다 무관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신한, 우리, 뭐 하나, 등등등 국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연봉은 시중은행이 좀 더 높아요. 5천 넘으니까. 좋죠.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류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긴 하죠. 왜냐면 블라인드는 아니니까. 그런데 은행들은 다 규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기까지 넘으면 면접부터는 조금 블라인드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질문들이 매서운 질문들보다는 좀 자소서에 나와 있는 걸 좀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면접에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통 3대1, 2대1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소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는 아니어서 비율은 조금 더 이쪽보다는 서류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쉽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또 나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30인 친구가 서류에서 붙은 경우도 있었고요. 뭐 도예과, 뭐 차이육과 다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필기에서 많이 거르겠죠. 필기 난이도는 이쪽보다는 시중은행이 조금 더 쉬워요. 특히 이제 NCS 과목 해당 비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여기는 대여섯 과목이면 여기는 3-4과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해보실만 하고 NCS는 한 2-3달 빡시게 해주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겠죠. 그나마 지금 이번에는 10월 이후로 아마 채용을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빡시게 필기 공부 뭐 하루 12시간씩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약간 좀 갇혀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되게 조금 싫어하시는데 물론 장소는 사무직처럼 갇혀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소통 능력 그리고 친화력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 지역은행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역은행은 뭐 시중은행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스펙을 조금만 더 본다고 생각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는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필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필기가 없지만 그만큼 서류 비중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FPK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거 취득하시면 당연히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멜컴이라던가 OK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격사항도 없고 전공이 아닌데도 좀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나 친화력으로 붙으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은행권을 한번 뚫으시면 꽤 많은 곳을 다 지원을 해보실 수 있고 또 공기업으로도 나중에는 지원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점법 노하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BK 기업은행 인턴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는 진짜 봉사활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 실습들을 뽑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고 잘 찾아보시고요. 시중은행에 대한 뭐 서포터즈, 홍보대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인턴만큼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당연히 자소서 쓰기는 좋지만 없다고 하셔도 전혀 나는 이쪽 관련된 경험이 없어 이렇게 막 작아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권 채용 그래도 여러분들 특히 이제 사람 좋아하고 사람 응대하기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기죽지 말고 빡시게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이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소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우리 꼭 취업 도망가 봅시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쵸? 이 사람의 니즈를 얻으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유금융권을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팁, 필기 10점입니다. 제일 쉬운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짬뽕감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금융권 튜토리얼로 왔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는 이제 금융권이 좋아하는 인재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금융권 튜토리얼 2에서는 1금융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1금융권이 선호하는 인재상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부분들, 지난번에 합격했던 합격생들을 기준으로 실제로 그 은행에서 좋아하는 스펙이라던가 뭐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특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요 다음번에서는 2금융권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 공통적으로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소서에 넣으실 키워드들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 공부에 여기 있으니까 자, 마이데이터 요거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은행은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 하반기에 국민은행에서 자, 우리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점을 말을 해보고 막 PT를 준비를 해보라는 그게 사전 과제로 실제로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막 반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합격한 사람들 기준으로만 이제 면접으로 넣었었는데요. 이 디지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면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더 이상 은행 어플은 그냥 은행, 금융, 자산 업무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행들의 자소서에 다 넣으셔야 하는 포인트들인데, 그냥 옛날에는 금융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면 최근에 네이버페이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어떤 포털이라던가 메신저,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우리가 뭐 지불을 할 때 해당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활용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은행권들도 더 이상 우리는 금융, 결제 수단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같이 얘네들한테 같이 뛰어들어서 아예 데이터 산업 그리고 이커머스 쪽까지 뛰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역을 굉장히 확대하는 겁니다. 20대 직장인 여성이 실제로 선호할 만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결제 내역이라던가 선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수집해서 아무래도 알고리즘인 거죠. 맞춤형으로 상품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그러면은 뭐 영업점은 더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질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행원을 꿈꾸시는 분들은 영업점 내에서 고객들의 정말 질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포인트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일단은 먼저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판매를 하는 영업 위주의 행원 역할을 많이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고객들을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의 자산 관리 쪽으로 해서 좀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점에 가시면 옛날에는 그냥 이 시스템으로 서명하고 이런 것만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직접 켜서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뱅킹 앱이랑 행원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구조일까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실제로 뱅킹 앱을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인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IT 쪽 직원분들이랑도 같이 협업하고 공유해서 더 완성도 높은 휴먼뱅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도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내 역량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데이터라는 게 되게 애매한 게 그냥 데이터만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매번 이번 달에는 물을 구매를 많이 했고 뭐 먹는 걸 구매를 많이 했어. 근데 다음 달에는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이어트가 성공을 하면 또 그 다음부터는 미친듯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소비 습관이나 구매 형태는 내 그때 취향이라던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질적인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서비스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가 영업점에서 고객들을 좀 응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많이 기여하겠다 정도로 가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IT 직렬 같은 분들 경우에는 행원들이 내부 고객이죠. 그리고 IT 특성상 그냥 개발만 하고 보안만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기획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IT입니다. 그래서 IT 직군 뽑을 때도 면접 때 서비스 역량을 되게 많이 보죠. 그래서 IT 직군이건 일반 행원이건 그 경계가 크지 않고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질 만큼 서로에 대한 어떤 분야 융합을 원하는 게 최근 은행들의 트렌드고요. 그래서 하나은행이랑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탑시트 같이 보잖아요. 그쵸? 탑시트.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같이 기획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만큼 고객을 더 가까이 이해하고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금리,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금리도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으로도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자산 관리라던가 아니면 각종 상품들, 뭐 보험 상품들부터 시작해서 영업점에서 실제로 다루는 상품들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상품에 관련된 그런 상식들을 필기에서도 출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이해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휴먼터치는 마이데이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쵸? 이 사람의 니즈를 얻으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금융권 자격증 같은 것들도 선호하는, 그리고 전공의 부분들도 상경 계열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 금융. 실제로 기업들은 이제 리테일 금융, 그냥 일반적인 소비, 개인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높지 않고 비이자 수익으로도 많이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 금융에 있어서는 자산 관리에 대한
포인트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밖에는 기업금융. 기업금융에 대한 포커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나 회계에 관련된 자격증들도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BK 같은 경우는 특히 기업금융에 맞는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을 원래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최근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채용 당시에 금융 전문이랑 금융 일반으로 나누어서 금융 전문은 경력직, 금융 일반은 신입으로 해서 이제 나눴고요. 재무회계를 금융 전문에서 봤기 때문에 금융 일반에서는 실제로 재무회계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채용 전형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하고요. 그 부분은 뭐 또 저도 역시 열심히 보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IBK랑 NH농협은행이 굉장히 바쁩니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더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용량을 더 많이 본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융을 워낙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마이데이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실제로 면접이나 자소서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NH농협은 투자자산운용사나 이제 신용분석사 같은 자격증을 지난번에는 우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신용분석사만 우대를 한 편입니다. 기업금융을 생각하는 거죠. 이 자격증들, 은행별로 선호하는 자격증들이나 자격증 종류, 그리고 이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권 튜토리얼 3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시중은행은 블라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에서는, 면접에서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의 면접 질문들은 동일합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구조화 면접, 이 부분도 제가 구조화 면접 튜토리얼로 올려볼 거고요. 그리고 해커스탑에 있는 면접의 기술 참고하시면 이 면접 기술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신한부터 볼게요. 신한이 아무래도 조금 경계가 있죠. 나이도 없지 않아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합격했던 친구들을 기준으로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사항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이기는 하나 그렇게 러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대를 볼 때 이제 한 28 정도까지는 꽤 많이 봤고요. 이 위의 나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이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군대 때문에 30 정도까지는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학이랑 전공 자격 모두 보는데 실제로 2020년 하반기에는 자격을 많이 보지는 않았고요. 어학이나 전공 부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는 경우도 좋아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어학이나 전공을 좀 더 유의미하게 봤고요. 그리고 학점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 케이스는 있어요. 이전에 면접을 봤던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학점이 좀 낮거나 전공이 아니거나 라고 하더라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류에서. 그러니까 이전 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신한은행은 어학이나 학점이나 전공 같은 부분들을 많이 봤다는 거. 그리고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제 나와 있는 우대사항 같은 거는 거의 필수사항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한 우리가 좀 비슷했는데 전공이나 어학 같은 부분에 우대사항을 줬었어요. 어학 우수자, 전공자, 그리고 우리은행은 자격자까지 우대사항을 줬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통했었던 거죠.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공이 완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고요. 전공이 상경계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권 자격이 있었으면 뽑혔습니다. 그래서 외환 전문역이나 AFPK나 아니면 신용분석사, 투혼사 같은 것들 어느 정도 되는 자격증들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사항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학은 특히 이제 제2외국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특히 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전공이랑 다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요거 아니면 이제 공학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를 잘 보셔야 되고 매년 조금 다르다는 것. 하지만 국민은행이랑 하나은행의 가장 큰 공통점은 디지털 탑시트를 본다는 거죠. 그만큼 디지털 역량을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조금 했던 반면에 하나랑 국민이 조금 후발주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조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관련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 신입을 뽑을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이 특히 전공이나 나이나 자격 조건들을 많이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AI 역량 평가랑 서류랑 같이 비교 대조해가면서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안 봤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건 스펙의 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 추구하는, 우리 은행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더 기준으로 뽑았던 거죠. 그래서 자소서의 키워드나 인성검사의 키워드들이 우리 국민은행이랑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은행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AI 역량평가나 이런 것도 미리 한번 인성검사 같은 것도 미리 좀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쪽 금융,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제시를 해주셔도 자소서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1금융권을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팁. 일단 IBK는 청년 인턴, 아마 5, 6월 달에 청년 인턴이 채용이 뜰 텐데 그때 이제 들어가셔서 우수 인턴이 되면 필기 10점입니다. 제일 쉬운 거죠.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하계에 금융권 채용 박람회에서 모의 면접처럼 실제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면접 우수자로 뽑히게 되면 서류를 면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상경 계열이 아닌데 신한은행을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신한은행 지원해서 면접 보시고 잘 뽑히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금융권 채용 박람회에서도 결국 AI를 보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좀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는 해커스잡에 제가 AI 면접, AI 역량 평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인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또 면접의 기술에도 AI 관련된 키워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금융권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은행권 취업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영업점이 준다고 해서 행원이 무조건 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더 전문성을 갖추는 거니까 저는 더 강력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특히 이제 쓰나미로 몰려올 거니까 미리미리 해커스잡 그리고 해커스 금융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권 자격증 중에서 제일 좀 대표적인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지 실제로 금융권 필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취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권 취린이들, 금린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시간이죠. 자, 금융권 입사를 위해서 은행권, 증권사 여러 직군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텐데 사실 서류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권 자격증. 근데 이게 어떤 게 어떻게 있으며 실제로 어떤 자격증을 어떤 은행에서 우대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한데 시간을 뺏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좋아하는 자격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지 실제로 금융권 필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좀 실속형 5세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제부터 은행권이나 금융권이나 혹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혹은 아니면 공기업의 경제 파트를 조금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추천을 드리는 자격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자, 일단 테스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경제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경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한국경제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이라는 시험이 어떤 거냐면 한국경제에서 요 테스트만 통과하면 당신은 경제신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등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를 취득을 했을 때 금융권 지원을 하는데 서류에서 우대가 되느냐? 딱히 우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2금융권 중에서는 이제 신협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중에 수시로 채용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나는 필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역신협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지역신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합이기도 한데 새마을금고나 농협처럼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보통은 공개 채용 형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서류를 보고 필기를 보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라면 지역 신협 같은 경우는 수시, 한마디로 지점마다 따로 뽑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남서울 신협, 뭐 하서 신협 이런 식으로 따로 뽑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잡코리아나 아니면 뭐 사람인이나 취업 포털 사이트에 매번 신협 쳐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지역 신협이 떴나 이런 걸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좀 가까운 신협에서 채용이 뜰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신협에서 실제로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 그냥 테스트 정도만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테셋이라는 자격증은 사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지역 신협 같은 경우는 테셋이라도 환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수신 업무 비중이 일단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 더 높기 때문에 물론 다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좋지만 테셋만으로도 가능한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지역 신협이나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 1금융권에서는 사실 테셋을 크게 우대를 해주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테셋이라는 건 1금융권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초 경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테시스도 다루는 거는 경제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게 학사 정도 수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경제 학사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보통은 이 테스트를 공부를 하실 때 상경계열 분들은 뭐 진짜 한 2, 3주 만에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상경계열이 아닌 분들한테는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권 준비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테셋부터 시작하시는 게 이제 금융권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셋을 취득을 했다 이러면 나 대충 이제 약간 취득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매경 테스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경 테스트는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경제랑 경영 파트를 둘 다 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테셋보다는 좀 낮아요. 원래 공기업 전공필기도 경제보다는 경영이 조금 더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영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매경 테스트 역시 테셋에서는 실제로 조금 경제 관련해서 기회비용이든 뭐든 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개념 정도를 묻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싫고 나는 진짜 처음부터 경제 공부하기 너무 막 무서워요 이러신 분들은 매경 테스트부터 공부를 하시는 것도 답이 되겠죠. 좀 더 폭넓게 배우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사실 이제 테셋이나 매경 정도 수준에서 상식이나 경제 경영 난이도가 나오기는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필기 공부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1금융권 이외에 뭐 IBK나 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기업 수준으로 문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완전 그 초급 레벨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 바로 이제 실속형 자격증인데 금융권에서 실제로 우대를 해주는 자격 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요 5가지인데 특히 이제 이 4가지는 특히 많이 우대를 해줍니다. 일단 AFPK 같은 경우는 공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분야가 좀 넓습니다. 투자부터 뭐 부동산, 상속, 뭐 세금 등등등 뭐 보험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뱅커, 행원,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자산 관리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고요. 요 AFPK에서 나중에는 이제 CFP까지 갈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은행권, 행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거나 이제 많이 권유를 하는 자격증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AFPK는 굉장히 우대 사항 중 하나죠. 실제로 이제 금융권 자격증 중에서 제일 좀 대표적인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AFPK는 시중은행들 전부 다 좋아합니다. 채용 공고에 우대 자격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AFPK가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우대 가산점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는 뭐 우대 사항이라고 하지는 않으나 AFPK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진짜 금융권 관련해서 준비를 좀 제대로 하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AFPK가 있는 분들은 서류에서 잘 붙을 수 있죠. 그래서 AFPK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공부 기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듈 1이랑 2가 있는데 모듈 1은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괜찮은 편이고요. 모듈 2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AFPK는 특성상 모듈 1만 따로 칠 수도 있고 2만 따로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취득을 해서 나중에 합산해서 취득했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시다고 한다면 모듈 1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취득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나는 3개월씩이나 투자는 잘 못하겠다. 사실 3개월을 걸려서 취득할 만큼은 가치는 있으나 이건 실제로 88시간 정도 교육 이수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몇 % 이상을 맞아야 이제 통과가 되는 자격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만큼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통 요 3가지를 많이 합니다. 특히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투자, 상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AFPK 모듈 2랑도 겹쳐요.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 관련된 과목들을 좀 들으신 분들은 AFPK 모듈 2 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해커스 금융 홈페이지 가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산운용사는 실제로 투자 관련된 상품, 파생상품 여러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격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근에 그 1금융권들이 상품의 가짓수를 굉장히 늘 넓히고 있어요.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왜냐면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금리도 낮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자산관리 쪽이나 프라이빗 뱅커 쪽으로 혹은 이제 투자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역량들을 많이 보는 만큼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투운사 보통 AFPK가 한 3개월 정도면 투자자산운용사는 한 달 정도 왜냐면은 범위가 적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더 휘발성도 강한 편이어서 딱 공부해서 딸 수 있는 한 달 정도? 만약에 경제에 대한 바탕이 없으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는 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 신용분석사인데 실제로 2020년 하반기에 농협은행에서는 투자자산운용사 신용분석사를 둘 다 우대 가점으로 줬고요. 그리고 요번 2021년 상반기에는 신용분석사만 가점으로 뒀습니다. 신용분석사는 회계랑 재무 쪽 관련된 자격증인데 요즘에는 이제 기업금융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분석사 자격을 갖추고 계시면 이 사람은 회계, 재무제표 보고 이런 거 좀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만약에 뭐 기업금융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나는 회계랑 재무 공부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용분석사를 같이 공부를 하셔도 개념을 잡히기 되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신용분석사도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나 경제에 대한 기본 바탕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한 달, 만약에 바탕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2달 넉넉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 전문력은 실제로 외환 업무, 은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격이죠. 이것도 휘발성이 조금 강해서 한 달 정도? 근데 실제로 영어 능력을 좀 갖추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 중에 이제 영어로 출제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외환 전문력을 먼저 취득하셔도 괜찮겠죠. 마찬가지로 한두 달인데요. 보통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뭘 먼저 딸까는 솔직히 말해서 시험 기간을 봐야 돼요. 투자자산운용사가 6월이고 뭐 신용분석사가 뭐 7월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있고 하니까 당장 내가 이거를 보고 싶어. 근데 당장 못 볼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시기의 자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느 하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산운용사나 신용분석사는 둘 중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딸 수 있는 혹은 시기가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시면 충분할 거고요. 자, 투자권유 전문 대행에는 증권이랑 투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환 전문력도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하나만 취득하셔도 문제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권유 대행에는 펀드랑 증권 여기에서는 사실 뭐 펀드나 증권이나 둘 다 있으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투자권유 대행인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이면 충분히 취득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고요. 상경 계열이나 이쪽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2, 3주 정도면 충분하겠죠. 투자권유 대행에는 특히나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요 권유대행인 자격, 만약에 내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하신다면 투자권유 대행인을 먼저 취득을 하시는 것도 특히 증권사 업무직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 테스트나 매경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쌓는 데 필요한 기초 상식 같은 토익 스피킹으로 치면 레벨 5 레벨 6 초급 요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권으로 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들은 요 아래 5가지 정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런 금융 자격이 있다면 그만큼 얘가 금융권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금융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영어 성적까지 갖추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특히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어학 성적도 어느 정도는 보는 편이어서 어학과 이 금융 자격증을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시중은행이건 1금융권이건 2금융권이건 굉장히 좀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겠죠.
자, 다음번에는 마찬가지로 금융권 출연이들을 위한 필기 공부 방법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한번 익혀보시면 지금처럼 다 적지 않고도 대략 한 10%가 안 되게 정답은 뭐 2번 이내 이렇게 끝나실 수 있거든요. 연습이 필요하고 이건 당장 시험장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처음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 있어서는 좀 두들겨보기 좋은 관문일 텐데요. 한마디로 좀 서민들의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업무 강도는 1금융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그리고 호감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권 튜토리얼 세 번째, 특히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이제 1금융권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합격자 스펙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자격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금융권이 좋아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서비스 쪽,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금융권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제 스펙으로 1금융권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버팀목? 최종 보루로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쪽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금융권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준비를 좀 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빨리 좀 금융권 취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볼 법한 그런 채용 공고들을 제가 엄선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할을 볼게요. 2금융권의 역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대출 요즘 받기 어려운 거 아시죠? 1금융권에서. 그쵸? 대출을 받기 그나마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이라던가 무주택자라던가 조금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밖에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찾을 수 있는 곳은 2금융권입니다. 한마디로 좀 서민들의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은 상품들도 조금 있습니다. 적금, 적립식 펀드 이런 상품들이 세제 혜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금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 상품들도 많죠. 그리고 이 3인금융 중에서 특히 이제 2금융권의 가장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좀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쪽들이 바로 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이 대표적인 그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그 단체예요. 조합원들이 만든 거. 특히 이제 농협이라고 보시면, 농협 같은 경우는 이거죠. 농업, 여러분들 지금 농부가 많으실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간 산업이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러면서 조금 어느 정도 배려를 받아야 하는, 특히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용대출에 대한 기준도 직장을 다녀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 뭐 얼만큼 신용담보를 설정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떤 산업 특수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끼리 우리 안 되겠다. 우리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여러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경제나 교육이나 금융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똘똘 뭉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역농협이고, NH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자가 좀 다르기는 하나 좀 더 금융 혜택을 더 많이, 상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거의 시중은행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이제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정말 농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공제 업무, 그리고 교육 업무,
경제적인 업무, 그리고 뭐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합 같은 경우들은 그냥 금융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제 업무나 행정 처리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여러 민원 업무들까지 같이 처리를 해주니까 분명히 서비스 역량 같은 것들이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요, 신입도 마찬가지고요, 수협은 어민들의 어촌에서 형성된 조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원 동기 쓰실 때도 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어차피 채용 뜨면 제가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새마을금고도 4월 말에 채용 예정이고요. 지역농협도 5월에 채용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여러 민원 업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업무 강도는 1금융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적게 일하고 적게 본다라는 느낌. 하지만 안정성은 60까지 정년 보장이 되는 만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금융권 채용들이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OK저축은행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OK그룹으로 해서 신설돼서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고 저축은행 중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죠. 뿐만 아니라 SBI 저축은행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1금융권 시중은행들이 출자로 해서 저축은행을 또 새롭게 만들기로 해서 IBK 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2금융권 저축은행 쪽도 당연히 회원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가 아니라 오픈입니다. 오픈되는 만큼 어느 정도 스펙적인 부분들은 준비가 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합격 스펙과 채용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농협은 블라인드, NCS를 기반으로 하죠. 새마을금고랑 신협이랑 수협 같은 경우는 오픈입니다. 그러나 스펙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역농협은 블라인드니만큼 당연히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농협은 사실 자소서의 그 퀄리티? 얼마나 이 사람이 우리 농업 쪽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물론 금융 자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소서가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특징이 약간 이래요. 신협 같은 경우는 특히 독자적으로 지점끼리 따로 뽑습니다. 공채라고 치면 신협 같은 경우는 어디 지점, 서울 양천 지점, 아니면 뭐 양평 지점 이런 식으로 지점마다 따로 뽑기 때문에 합격자 스펙이나 그 지점에서 원하는 그런 스펙적인 부분들도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4년제를 뽑는 경우도 있고 2년제를 뽑는 경우도 있고 금융 자격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린 신입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승무원 출신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력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건 공고마다 좀 잘 보셔야 돼서 포털 사이트 보시면서 신협 이렇게 치면 쫘르르륵 뜰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지원할 만한 쪽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초대졸인 경우도 붙은 사례가 있고 그리고 금융권 경력이 없어도 붙은 사례가 있고요. 자격이 없어도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는 신협이 조금 그래도 커트가 좀 낮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최근에는 워낙 금융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아서 지난번 튜토리얼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격증, 테스트나 내경 테스트 같은 것들은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대부분 좀 안 보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수협,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공채로 뽑는 편인데 새마을금고 역시 채용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지역으로 따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산에 2명을 뽑는다. 그러면 아예 그 경쟁률도 다 나와요. 이 2명 뽑을 때 몇 명이 실제로 지원을 하는지. 그럼 56명 지원. 그러면은 뭐 엄청나죠? 10대 1이 넘는 거, 10대 1 정도 되는 거죠, 서류가. 그러나 어쨌거나 새마을금고도 필기를 봅니다.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는 NCS를 보는데요. 실제로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NCS를 거의 대여섯 과목 정도 보고 있고요. NCS만 봅니다. 그래서 NCS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갈만하겠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NCS 과목 수가 좀 4과목, 3과목 정도로 적고 둘 다 모듈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NCS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니까 한 2, 3개월 푹시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정도겠죠. 여기에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금융 자격증이 있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처음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 있어서는 좀 두들겨보기 좋은 관문일 텐데요.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특히 고객 응대 서비스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는 만큼 이런 응대 능력을 많이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역농협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수협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관심도를 많이 나타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융 자격은 최대한 취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사실 저축은행들은 당연히 높으면 좋아하겠지만 이 밖에 조합들은
분들은 영어 성적은 이렇게 성실성만 보여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제2금융권 취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증권사 취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업무직, PB, IB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완벽하게 제가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권사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B는 조금 스펙을 많이 본다라는 게 맞지만 행원을 준비하셨던 친구분들은 사실 이쪽과 연관성은 있지만 전문성을 연결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타 포감부사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권 튜토리얼. 지난번에는 제가 1금융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2금융권 어떻게 진입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필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렵죠. 그래도 저는 좀 NCS를 공부하시고 경제금융 필기를 좀 준비를 하셔서 좀 제대로 여러 군데를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경제 쪽 전공을 했고, 혹은 저는 또 필기는 없는데 필기 공부는 안 했는데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스펙이나 성향에 맞는 그런 취업 길을 알려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증권사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권사 쪽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막 엄청 스펙 파티 아닌가요? 저 제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스펙을 많이 보는 건 맞습니다. 그게 어떤 쪽이냐면요. 증권사 이제 IB 같은 경우 투자 쪽이죠. 인베스트먼트 뱅커 쪽. IB 쪽은 사실 학력이라던가 스펙이라던가 굉장히 조금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막 자산운용사 쪽으로 이제 만약에 펼쳐진다면, 왜냐면 이게 사실 제가 증권사라고는 했는데 증권사 중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을 크게 다루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스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고, 유학 맞추신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FP 같은 자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요. 증권사 IB가 약간 그쪽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오얄한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경제나 금융 전반에 대해서 완벽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IB는 조금 스펙을 많이 본다라는 게 맞지만, 우리는 지금 특히 이제 금융권 행원을 준비하셨던 친구분들은 사실 이쪽과 연관성은 있지만 전문성을 연결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고객을 응대하고 자산관리 쪽을 어필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증권사 P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B가 이제 지점 영업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전반적인 서포트를 지원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라던가 영업 마인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행원이랑 좀 비슷하죠. 1금융권 행원.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뭘 보는지를 알려면 이 차이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 이제 역할, 은행이랑의 차이점을 보면, 은행은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으러 가시죠. 적금을 부으러 가시는 것도 있지만 대출을 많이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여신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어떻다? 증권사는 투자 쪽, 자산 운용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요즘 은행들도 영업점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PB 같은 개념을, PB 센터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은행은 조금 더 여신, 구제금융,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조금 더 많이 따뜻하게 응대를 해주는 게 은행의 포인트라면, 증권사는 조금 더 이제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서 더 불려나갈 수 있을지를 상담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뭔가 따뜻한 동반자 이런 거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뭔가 행복 증진, 고객들의 행복을 위해 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을 원합니다. 필기 유형을 전반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따라서 스펙적인 부분은 자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사 P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나 이쪽 관련된 전공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만약에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자격사항들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격사항이라고 했을 때 제일 조금 선호되는 건 어떤 거겠어요? 뭐 AFPK나 투은사나, 그리고 AFPK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CFP, 요거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PB 들어가는 거는 정말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자격의 이유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PB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께 보통 추천을 드리는 직군이 바로 이 업무직입니다. 이 업무직은 은행의 텔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은행에 거의 디지털 금융,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텔러를 많이 뽑진 않잖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상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PMA 같은 디지털 매뉴얼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니즈를 위해서 증권사 업무직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가 상당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한국투자증권이나 KB, SK교보증권, 삼성증권 등등등, 그리고 뭐 신한투자증권, 왜냐면 1금융권도 금융, 지주로 해서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마다 업무직을 거의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만약에 내가 조금 어느 정도의 전문성, 금융에 대해서는 내가 투은사라던가 뭐 신용분석사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데 상경계열은 아니야, 혹은 상경계열이기는 하나 내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혹은 내가 학점이 조금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업무직을 항상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다만 이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 포인트는 이제 보통 업무직은 뭐 6급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근데 이제 뭐 5급 이런 게 보통 지점 영업이나 PB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 등급 아래이기는 하지만 한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2년, 3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투가 좀 인기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업무직이지만 뭔가 기본적인 업무만 하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한투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것저것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업무직이지만 내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실 수 있겠죠. 근데 또 증권사마다 또 다른 게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졸 이상, 뭐 전문대졸 이상,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업무직 중에 전문대 초대졸 이상 요런 채용 공고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고들은 어떤 게 필수다? 자격증 같은 것들이 필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 자격증은 없는데 한번 써보고는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상경 계열이시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경험들. 근데 이제 업무직들 중에서 고객 서비스나 응대에 대한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권사들은 서비스직 경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항공사 경력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서도 업무직도 같이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블라인드가 아니라 모든 오픈, 공개 이력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학점, 학력, 전공 하나하나 본인 채용드리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수도권이나 지역대학교 친구들도 특히 업무직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서류를 잘 붙일 수 있었고요. 다만 최근의 흐름으로는 투자자산운용사라던가 AFPK라던가 아니면 투자권유대행인 권유대행인도 증권사에서는 좋아하는 자격들이겠죠. 이런 자격들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항공사 승무원 경력이라던가 조금 더 약간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직 경력이 있었다라는 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서 증권사 업무직도 한번 노려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권 튜토리얼 다음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좋아하실 만한 것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지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금융권 튜토리얼로 한번 이어서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기업들 튜토리얼 궁금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NCS는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전공 과목만큼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필기 전략 방법,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조은이. 오늘 취업노트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부분, 최근 이제 은행권 공제 풍년인데 IBK 그리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속 팀을 진행 중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에 있어서는 저에게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필기죠. 특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필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셔야 할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필기 전략 방법,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해커스 금융에서 IBK 그리고 시중은행들의 필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이제 뭐 알고 신청을 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수강을 하고 요 수강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IBK 기업은행이랑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공부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NCS 같은 경우는 대여섯 과목을 다루는 만큼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내가 IBK를 필기를 볼 건데 내가 요번에는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 NCS 6과목 3개월 그리고 경제경영 필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NH농협은행은 여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상식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2021년 하반기에는 농협은행이 5급 채용이 뜰 예정이라서 논술까지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논술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NH농협은행이 6급 채용가 2022년 상반기에 뜰 예정이니까 이제 그것부터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논술까지는 싫어하시면 이제 6급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논술을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문 사설 최대한 많이 보시면서 경제 금융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을 녹여내는 파트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S 과목 공부 기준은 일단 해커스잡 기본서 주황색 책 있죠? 이제 그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인강을 들으시건 현강을 들으시건 기본적으로 한 모듈 기본적으로 2회 독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도장 깨기 형식으로 진도를 나가시면 유형 파악이 아예 안 돼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본서는 2번 정도는 2회 독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 해커스 금융의 인강을 좀 들어주시면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토익 같은 경우도 RC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 풀면 정답률이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NCS는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잘 푸는 문제들은 완전히 정답률을 100%로 높이고 부족하거나 어려운 내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지문들은 넘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기본서 1, 2회 독하는 거 한 달 그리고 모듈이나 피셋 유형들 같이 알아가는 거에서 한두 달 그리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까지 해서 한 3달 정도로 잡아주시면 최소로 잡는 거고요. 피셋이랑 이제 모듈형 같은 경우는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서보다는 빨리 끝내실 거예요. 요 NCS에 대한 부분은 시중은행 제2금융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난이도는 IBK랑 농협은행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경영 같은 경우는 사실 IBK나 농협은 전공 필기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전공 과목만큼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경제, 경영 이런 거 하면 이제 매경이나 테셋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는 제가 취업노트에서 은행권 이제 공부, 필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특히 테셋이나 매경 공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던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참고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매경이나 테셋 같은 부분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전공필기 수준 이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해커스 금융에 상응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들으시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디지털 같은 부분은 이제 DT 테스트, 금융 DT 테스트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인데 물론 개인 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 경영을 미리 알고 있고 NCS도 옛날에 조금 끄덕여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급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는 없겠죠. 자, 다음은 시중은행입니다. 이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NCS 플러스 이제 디지털 포함했는데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T 테스트를 공부를 해보시면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NCS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모듈보다는 필셋 유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매번 유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서, 필셋, 그리고 모듈까지 같이 한번 통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 유형별 공투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중은행 신한이나 우리 국민 하나 이 정도는 한 3개월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서 빡시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경제 경영에 대한 상식 플러스 디지털에 대한 상식이 거의 필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디지털은 지금부터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NCS는 다루는 과목이 한 3과목, 4과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비중이 IBK랑 농협보다는 조금 낮겠죠.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매번 전공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경이나 인문계열 분들은 지원을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력을 다하시는 건 신한 우리 국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금융권인데요. 특히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안정적이면서도 강도가 높지도 않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60청년 보장, 상호금융이죠. 농협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에는 뜨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022년 상반기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NCS 모듈형을 완벽하게 조금 공략하시고 또 우리 해커스 금융에 지역농협 패스가 있죠. 제가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농협 패스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역농협 올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미리미리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NCS 모듈형이기는 하나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 만에 혹은 2주 만에 공부하고 붙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무리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금융권, 은행권 이외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필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0월이나 12월에 있는 신용분석사나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시험들을 노려보시거나 AFPK 같은 시험들을 노려보셔서 지원을 하시면 문제없이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역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취업 노트에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더 다양한 채용 정보 그리고 채용 이슈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야 할지 공략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커스터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금융권 그리고 이제 공기업 특히 이제 이쪽 분야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는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면접의 기회가 조금 더 빠르죠, 시즌이. 그럼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자신감 있게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잡 취업 전문가 호감부자 조은희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류 러쉬가 쫙 있었고 특히 이제 금융권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 있어서는 여러 결과 발표가 조금 낮고 또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은행도 현재 면접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또 이제 서류 넣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붙으신 분들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금융권 그리고 이제 공기업 특히 이제 이쪽 분야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는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이제 면접의 기회가 조금 더 빠르죠, 시즌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직무 면접입니다. 사실 면접에서의 중요도 평가에서의
그 퍼센테이지랄까요? 그 경우는 보통 역량 면접, 인성 면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량 면접과 인성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는 자, 우리 해커스잡 유튜브에서 실제로 저희 뭐 면접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취업 노트 영상들도 보시면 역량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해커스 인강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압박감을 느끼시는 건 사실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직무 면접입니다. 왜냐면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뭐 상경계열 쪽 관련된 전공 하신 분들은 뭐 경쟁 PT도 있고 앞에 나가서 논리 정연하게 뭔가 주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그런 기회도 있고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직무 면접, 특히 뭐 인사이트 면접, 주장 면접 이렇게 굉장히 종류도 굉장히 다르고 어려워 하시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얘기한 인사이트 면접 한마디로 직무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이슈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시각,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나 이 산업이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한마디로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지역농협에서 요구하는 주장 면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농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새마을금고나 이제 다른 기업에서도 금융 쪽이면 이제 금융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뭐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발휘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상식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기도 하지만 그걸 많이 입 밖으로 꺼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스터디를 모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역을 좀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그걸 실제로 서로 돌아가면서 좀 발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스터디를 해보시면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은 스터디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해커스를 비롯해서 여러 취업 사교육 쪽 같은 경우를 보면 역량 면접이나 인성 면접은 중요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캐릭터라던가 성향이 이 기업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사실 저희 전문 강사들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PT나 토론 같은 경우는 논리정연하게 이 내가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 산업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과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금융권 면접이 코앞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금융상식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초보 금융상식들을 위한, 뭐 금알못을 위한, 뭐 경알못을 위한 그런 금융상식 책도 있고요. 뭐 은행 대비로 해서 이제 일반 상식 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책 보시면서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사설은 뭘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스스로 스크랩도 하시고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겠구나 정리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또 이제 스터디에 가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내가 이 파트만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준비한 요만큼 굉장히 다양한 파트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농협 새마을 한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마감 임박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자신감 있게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보통은 솔루션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은행 기준으로 했을 때 PT를 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 은행, 대면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은행의 강점인데 이 대면 채널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MZ 세대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 혹은 이런 상품, 혹은 기획을 해봐라. 어떤 대상으로 이런 상품들을 기획을 해봐라. 그리고 혹은 이런 대출 규제 완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 산업 이슈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알기만 하면 말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이게 뭔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가는 거에 있어서는 명확한 그 구성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주장 내가 먼저 두 걸씩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후에는 근거,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시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배경, 내가 이 주장을 하게 된 배경, 이 배경에는 보통 산업 이슈, 최근 트렌드, 리테일 트렌드라던가 아니면 타겟에 대한 이해도, 분석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융이나 경제 상식 혹은 내 경험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부 요소죠. 그래서 내가 이 솔루션,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노령층 고객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까? 고령층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예를 들어 말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장을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안을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가? 배경.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메타버스가 실제로 디지털과는 더 연결이 되어 있고, 디지털이 조금 더 이제 상용화, 그리고 좀 더 상향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를 실제로 이렇게까지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 서비스로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대상은 고령층이라고 생각했다. 경험, 내가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혹은 노령층 교육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이런 조작 방법만 알려준다면 어른들은 충분히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본다면 가상 증강 현실에서 충분히 우려 없이 고령층들이 이거를 혹시 잘못 눌렀다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 모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훨씬 자연스럽게 체험형 버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한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장하는 그 산업 이슈에 대해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 상세 내용.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펼칠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보고, 이것을 우리의 주류 타겟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령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특히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내고, 이거에 대한 모드를 변환해서 이걸 영업점에서 일일이 조금 할 수 있게끔 해본다면 가상 증강, 나중에는 AR, VR 이런 거랑도 연결을 해서 이런 글래스 같은 것들도 같이 배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디지털 소외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업점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혹시 다른 활용도에 대한 부분, 신시장 창출에 대한 부분,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게 면접관들의 사실 습성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야지 명확한 논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인데, 이 한계점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까지 한계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시사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이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고령층 분들 중에서도 이제 58세대 뿐만 아니라 X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까지 이것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한다. 요게 기본적으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춰서 좀 더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논리입니다. 이걸 PT 논리라고도 많이 하는데, 인사이트 면접이나 주장 면접, 여러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토론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역량 면접에서 의견을 묻는 면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성만 갖추시게 된다면 충분히 원활하게 빠르게 설득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말을 참 잘한다라는 칭찬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채용 소식, 그리고 면접 준비, 자소서 준비, 필기 준비,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커스잡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취준 노트에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취준 고민들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댓글에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거 제가 바로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면접 준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